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제 광고하고 또 문자로 공지한 것처럼 건국전쟁 영화를 만드신 김덕영 감독님을 모시고 그동안 건국전쟁 이후에 건국전쟁 2, 그 다음에 프리덤 파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부지런히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때에 이번 9월 10일에 이 건국전쟁 2 영화를 이제 개봉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1948년 이제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악한 악행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의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애국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모이신 분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역사적 그 현실, 이것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는가, 이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그 어떤 폭고 만행을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개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주시고, 오늘은 감독님께서 이제 직접 나오셔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 그 영화의 내용, 왜 우리가 꼭 이것을 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24년도 캘린더를 확인해 보니까 2월 달에 사랑의 침례교회, 인천 사랑의 침례교회에 왔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몇몇 분들 얼굴이 기억납니다. 반갑기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많은 변화가들이 있었고요. 나라 자체가 여기 모이신 분들 뭐 다 느끼시겠지만 참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그동안 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나라를 올바로 바로 세우고 후대에게 올바른 나라를 좀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왔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2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9월 10일 날,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0일 날 정식으로 개봉을 합니다. 전국 극장 개봉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건국전쟁이 정말 여러분들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117만 명이나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떤 위대한 존재자의 힘에 의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년 만에 또 영화를 또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조금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라가 그만큼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 좀 지긋해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자리에서도. 살면서 처음 보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 저도 몰랐어요. 저는 1965년생입니다. 대학을 1984년도에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386 세대입니다. 전국전쟁 1편을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골방에서 편집을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근데 건국전쟁 2를 만들면서는요, 정말 저한테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대학을 80년대 중반에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다녔으니까 열심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랬던 사람이고, 논리와 이성의 세계를 감성보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객관적 사실,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평생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30여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처음 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정말, 오늘 참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게, 오늘이 영화 거국전쟁의 공식적인 홍보 첫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마침 이렇게 정동수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 그 인천 사랑 침례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첫날을 갖다가 맞이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지하철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돈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용산역, 또 영등포역, 신도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네. 그리고 한 군데가 선릉역, 그 수인선 선릉역, 거기 저도 아직 사실 못 가봤어요, 바빠갖고. 근데 이제 가보시면 이제 그래도 소박하지만 영화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구나. 그 여러분들 사실 후원금 내주셔갖고 그 광고비 만들어갖고 모아서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로 다음 주부터 또 극장에서 또 광고하고요. 그러니까 1편에 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 기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나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지했을까?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고요.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저한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니까 딱 한 사람만 여러분들께 호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전쟁 지금 포스터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포스터는 저 뒤쪽에 보이는군요. 네. 혹시 포스터 보이실 수 있나요? 잠깐? 나오네. 네. 여러분, 이게 건국전쟁 2의 포스터입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건국전쟁 1편이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된 비난과 왜곡을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규명한 영화지 않습니까? 건국전쟁 2 포스터를 갖다가 딱 이렇게 공개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이분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주 11년대에 사령관으로 부임하신 분입니다. 1948년 5월 6일 부임하시고 43일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다가 1948년 6월 18일 당시 부대 내에서 본인 막사에서 취침 시간에 남로당 프락치, 그러니까 좌익 공산주의자들이죠, 군대 내에 있었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암살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국전쟁은 다 아시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117만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포스터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요법을 드리려고,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한 인물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이 인물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에서는 정말 전달하고 싶은 카테고리로 정하면 한 10가지 이상의 범주가 나오는데, 오늘은 딱 이 얘기만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의심이 되거나 또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40일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제가 무슨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오죽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객관적 기록 필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음에서 제가 40일 동안 지금 낮과 밤, 때로는 낮과 밤 2번씩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한 번 하면 막 1시간 반, 2시간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 다이어트를 하고 있대요, 제가.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방송에서 저 같은 사람 불러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26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새파란 젊은이 한 사람이 1948년도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사령관으로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대 내에 있는 남노당 좌익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미군이 공유한 M1 게런드 소총에 의해서. 자,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을 제가 캡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복무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2021년 KBS 제주에 있는 제주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가 암살 1948. 1948은 1948년 제주 4.3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런데 완전히 이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시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 원을 죽여야 된다. 희생시켜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박진경 대령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제주에 있는 좌익단체들이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가 있어요. 그 제주도민들이 고마워서 세운 거예요. 가족들이 세운 게 아니라 추모비를 제주도민들이 세운 추모비에다가 지금 철장을 씌우는 겁니다. 감옥처럼.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에 역사의 감옥에다가 박진경을 가둔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이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사진은 여기 보면 제주 4.3 학살 박진경 70년 만에 역사의 감옥에 가뒀다고 방송을 해요. 자, 그리고 저는 더 기가 막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문상길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진경 대령을 부대 내에서 암살을 합니다. 8명이 남노당 좌익들이. 그런데 그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문상길 손선호예요. 이 두 사람이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주 시민단체들이 진원제를 올리고 이 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시죠, 지금? 박진경 대령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뭐 제주 4.3의 역사를 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제주 4.3 재단도 있고 해요, 지금. 정부의 돈으로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지만 수십억 원이 이제 1년 예산이 투여될 만큼 굉장히 뭐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박진경 대령은 닥치는 대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고문을 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했다. 글자 보이시죠? 영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조사 연구원은 이 제주 4.3 사건의 강경 진압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제주 4.3의 원흉이란 얘기예요. 제주 4.3 사건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공식적으로 제주 4.3 진상보고서에서 14,8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실질적 인물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린아이를 막 죽이고 명령하라고 내렸던. 자, 이게 박진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디어나 또는 뭐 제주사삼 연구소의 자료집이나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을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박진경이라는 인물을 좀 제가 열심히 파봤습니다. 제 역할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깊숙이 파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는 박진경 대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2003년도에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제주 4.3 사건을 공식적으로 리포팅합니다. 그 자료집이 나와요. 2003년도에 법에 의해서 국가가 그 제주 4.3 진상보고서가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냐, 박진경 대령이 진짜 악마인지 학살의 원흉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저들이 낸 자료를 봐야지, 뭐 그를 옹호한 사람이 낸 자료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은 제주 4.3 사건 때 사망한 사람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거예요.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도표를 올렸는데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글자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맨 쪽에 오른쪽부터 얘기할게요. 자, 시기별로 중요한 굵직굵직한 시기별로 제주 4.3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언제 제일 많이 죽었는지를 갖다가 분석한 도표예요. 제주 4.3 진상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갑자기 9,709명이 죽는 순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2,600명으로 올라갑니다. 1948년 10월 11일서부터 1949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지 2달 만에, 인간으로 치면 걸음마도 못 뛰는 아이가 탄생한 지 2달 만에 정부가 계엄령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로 저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저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요. 보이시죠? 9,700명. 자, 박진경 대령은 언제 부임했냐? 1948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5월 6일 날 부임하셔서 43일 동안 근무하시고 1948년 6월 18일 돌아가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박진경 대령이 복무했던 그 기간의 표가 나오죠. 보이세요? 숫자가 보이세요? 214명으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제주 4.3 연구소, 이 문서를 작성했던 제주 4.3 진상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책임졌던 진상조사 기획단에게 지금 40일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저 도표를 보면 공식적으로 박진경 대령이 죽은 다음에 9,700명, 2,000명이 사망한 숫자가 나와요. 박진경 대령이 복무했었던 그 시기에는 200명이에요. 물론 2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올바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9,000명, 10,000명이 있는 시기와 박진경 대령이 살아있을 때 200명이 같을 수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박진경 대령이 학살의 주범이고 이 모든 강경진압작전의 원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퍼센테이지로 사망자들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구분해 봤어요. 이거 역시도 제주4.3 평화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해서 비슷한 자료입니다. 결국 박진경 대령 사망 이후에 86%가 사망을 한 거예요. 박진경 대령이 죽은 이후에.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학살의 원흉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학살의 원흉이고 강경진압작전의 주범이고 그러면 숫자가 좀 말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어떻게 박진경 대령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86%가 사망했는데 그에게 저런 가시면류관을 갖다 씌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거는 밑에 출처가 재민일보라고 나오죠. 책자입니다. 책자. 저 재민일보는 뭐냐면 제주도의 대표적인 좌익단체예요. 좌익 언론사. 자, 저기서 책이 하나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요. 박진경 대령 부임 기간 동안에 교전 중에 사망한 사람은 2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214명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자연적인 사망한 사람들이라던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와의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군인들과의 투쟁과는 좀 다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양하게 사망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는 것도 있고. 이거는 25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주 4.3 사건의 갈등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전 중에 사망한 거기 때문에 25명이 죽었대요. 25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학살의 원흉이 되고 학살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분은 박진경 대령이 부임하기 전에 연대장이에요. 사실 이분이 좀 말썽이 좀 많은 분인데 오늘 다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핵심적인 거는 이분이 국제일보하고 1948년도 8월 6일에 기고를 해요. 그 당시 국제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박진경 대령 당시 국방경비대의 근본 방침은 선무, 그러니까 민심 안정에 목적이 있었다. 주력을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이렇게 막 강경진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심을 다독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명신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월남전의 영웅이에요. 이분이 또 박진경 대령의 부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증언을 합니다. 박진경 대령의 작전은 제주도민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지 죽이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다. 아니 이렇게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박진경 대령이 어떻게 학살의 원흉이고 학살의 주범이 될 수 있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인이 어디 있었나 찾아봤더니 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께 보였던 제주도민 30만 명을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박진경 대령이 얘기했다는 그 말이 기가 막히게도 박진경 대령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조선중앙일보에서 1948년도에 당시 이 박진경 대령을 살해한 문상길과 이 손선호 하사의 재판을 직접 참관했던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기자가 신문 보도를 합니다. 이 말은 김달삼이 누군지 아세요? 제주 4.3 당시의 인민유격대 사령관입니다. 김달삼이 한 말이다. 이 말을 암살범 손순호가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분이 후손인데 이 후손께서 제주 4.3 관련 단체들, 언론사들 찾아가갖고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가 학살의 원흉이고 학살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강경진압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줄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40일 동안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제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찾아낸 이 자료들이 틀렸다면 저는 제 입장을 수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2년 동안 이 자료를 뒤져봤는데 박진경 대령이 아이들을 죽이고 제주 4.3 사건의 학살의 주범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박홍균이라는 저분, 박진경 대령의 이제 그 유족인데 저분과 똑같은 신종입니다. 찾아가서 제발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하는데 증거를 좀 달라. 당신들하고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라도 알아야지 유족으로서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진경 대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살의 주범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진영 대령을 감옥에, 역사의 감옥에다 가두고 박진영 대령을 살해한 암살범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KBS 뉴스 2025년 4월 24일 보도입니다. 박진영 대령 암살 4.3 의인이라고 적혔어요. 의인.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빙산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었고, 왜 이런 나라 속에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그냥 다 수용하고 살았나.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건국전쟁 1편보다도 더 처절하게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했다시피 1945년 해방된 이후서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 대략 한 4, 5년간의 기간이 우리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학을 8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 이게 80년대 그 이전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저희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 사관을 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척결을 못했고 이승만은 친일파고 오히려 북한이 잘했다. 친일파 청산을 잘해서 역사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토지개혁, 이승만은 유상물수, 유상분배, 결국 가진 자들이 또 토지를 얻었고 북한은 무상분부,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통해서 정말 가난한 농민들이 토지를 얻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토지개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건국전쟁 1편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경제 변형을 이루는데 정말 토대가 됐던 이 토지개혁은 이승만의 창의적인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토지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제가 건국전쟁 1편 때 필리핀을 열심히 취재한 이유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록해 보니까 1980년대요. 70년대, 80년대 많은 서구의 경제 전문가들이 필리핀을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 경제발전의 주자 필리핀,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 필리핀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2025년 현재까지도 1970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떤지 아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토지개혁에 있습니다. 토지개혁. 토지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정치재벌이 토지재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자, 오늘 뭐 제가 토지개혁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그만큼 거짓에 기초한 잘못된 역사관을 갖다가 심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세례를 받은 정치인들이, 운동권 정치인들이 또 한 번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386이 아니라 90년대 운동을 했던 한청년 세대까지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건국전쟁 3편을 민주화운동, 운동권, 주사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그만큼 1940년대 해방 직후에 우리가 해방 전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왜곡된 모든 잘못된 역사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예요. 저는 그 역사를 제대로 잡아야지, 그 역사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규명해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건국전쟁 2를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이 제주 인민유격 때 이런 얘기는 아까 박진경 대령을 뭐 학살의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또 좀 관심 있으시면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제가 중요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8년도 지금 우리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박진영 대령도 그렇고 제주 4.3도 그렇고 여순 반란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돼요. 그게 무엇이냐.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히 1998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도,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자, 이 제주 4.3 사건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뒷부분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명예도 회복됐고, 제주도에 가면은 국가가 지은 아주 근사한 제주 4.3 기념관도 존재를 합니다.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국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서 제주 4.3의 아픔을 갖다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맞다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제주 4.3의 역사책에서 제대로 기록되어 있나요? 심지어는 제주 4.3 진상보고서에도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빠져 있나요,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CNN 연설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이 얘기가. 동영상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1948년도에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냐는 거예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당시 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이제 신생 정부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의회 선거였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좌익 공산주의자 남로당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도 일어났고,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달삼이 가지고 갔던 북한으로 가지고 갔던 해주인민대회에 참석하면서 가지고 갔던 투표용지예요. 비밀 투표용지. 여기 지금 제주라고 써있죠? 52,350명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다음 장면은 그들의 이름과 도장과 또는 뭐 손도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투표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에 묻고 싶어요. 또 역사학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날 그 신생정부가 어렵게 선거를 치르는 거를 그렇게 반대를 해서 난리쳤던 사람들이 불과 3개월 후에 1948년 8월 북한 해주에서 선거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저렇게 투표를 한 겁니다. 저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역사 현장에서 찾아낸 다 기록물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계속 묻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이런 자료들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동영상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다 찾아냈습니다. 기록필름들. 기록필름을 보시기만 해도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그동안 우리가 도대체 역사학자들과 좌편향된 언론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50선거) 때 제가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이걸 은폐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좌편향 좌익 기자들이죠. 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연설문, 그러니까 기자회견문, CNN과의 그 공산주의자들과의 폭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논지가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제가 좀 기가 막혔어요. 왜냐? 저 표가 증명하는 겁니다. 저 표가. 저게요, 50선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투쟁의 업적들입니다. 저 숫자들 잘 보이세요? 선거사무소가 131곳이 피습됐고 선거관리 관공서가 300곳이 피습됐습니다, 여러분. 선거 공무원이 부상 또는 사망이 76명, 입후보한 후보자가 2명이 죽었어요. 부상당한 사람은 4명.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었고 당시에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객관적 사실로 규명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위기를 맞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구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가열차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위대한 게요, 이렇게 선거를 방해하려고 남로당 자익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투표율이 무려 95%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주도 2석을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박원순, 제주 4.3 진상보고서를 만드는 기획단장이 박원순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어요. 전 몰랐습니다. 박원순이 제주도를 뭘 압니까, 솔직히. 이 제주 4.3 사건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은 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죄 없이 죽은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앞에서 했던 말, 공산주의자들의 폭동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평하게 역사의 책에 기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을 역사의 기록물로서 올바로 기록해 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주 4.3의 화해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건국전쟁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 역사의 교육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시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거짓과 기만에 그냥 침묵하면 결국에는 그 틈을 비집고 잘못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가 인류 문명사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이룬 적은, 저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고대 그리스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세계사에서.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법과 원칙,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건국전쟁 2를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도 미안해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시간이 됐으니까 50분까지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다 됐고요.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록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보수 우파는 어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이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래서 뭔가 옳은 거를 추구했어요. 올바른 것. 그리고 그 올바른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우회를 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웠어요. 그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요즘 제가 보니까 좌나 우나 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진 겁니다. 이것을 저는 건국전쟁을 왜 여러분들이 꼭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김덕현 감독 때문에 보시란 말씀이 아니라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제가 찾아낸 기록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자료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우리가 다시 써야 될 만큼 충격적인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 하나 드려볼게요. 한 5분 정도 이제 저한테 나머지 정리하면서.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1949년 5월 5일 날 대한민국에 700명의 장병들이 월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1949년도에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죠? 군함이 어디 있습니까? 6.25 때 손원일 제독이 미국 가갖고 중고 녹슨 그 군함 하나 싸갖고 대포 얹어갖고 싸워갖고 그 6.25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오는 그 인민군들 격퇴한 그 혁격한 공과를 아시는 것처럼 배도 군함도 제대로 없었어요. 전투함도 없었고 1949년 5월 12일 함정 508호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배에 해군 승조원들이 한 20명이 탄 배가 월북을 합니다. 1950년 5월 5일 날 미군이 떠나면서 1949년 6월 29일 날 미군이 전면 철수하죠. 전투 병력이. 미안하니까 전투 물자를 남겨놓고 가요. 그 중에 이제 비행기를 남겨놓고 갑니다. 뭐 지금처럼 뭐 팬텀,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뭐 전투기는 아니고 연락기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날개가 얇게 쓴 경비행기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텐데.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5월이니까. 한두 달 전에 경비행기 2대가 북으로 월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죠? 안 믿기시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영화 건국전쟁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록 필름으로 다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이걸 찾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네? 국군 8연대 1대대 2대대에 대략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대대 400 몇십 명, 2대대 200 몇십 명 해갖고 대략 700명이 나와요. 휴전선이 연료되는 거 아닙니까? 월북 편하게 하라고. 그리고 평양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평양 시민들이 막 헌호를 하고 막 꽃다발을 걸어주고 인공기를 막 나부끼면서. 제가 이 얘기로만 전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믿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영화 건국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필름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록이 소중하다는 얘기 김동현 감독 계속 하고 다닌다. 목이 아프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박진경 대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로당 세력이 숙군이라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남로당 검거가 돼요. 4,700여 명이 검거가 됩니다. 수상황이 좁혀오니까 5천여 명이 북으로 도망갑니다. 두 숫자를 합치니까 대략 10,000명이 돼요.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 조선경비대라고 불렀습니다. 국군도 아니죠. 조선경비대 병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8만이었습니다. 10몇 %가 되는 겁니다. 10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좌익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9년 5월 5일 날 북으로 향했던 춘천 8년대 1대대 2대대 부대원들은 강태무 표무원이라는 남로당 사령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간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실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시게 되나? 나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좌익들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이승만이 죄 없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였대요. 제주 4.3도 강경 진압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나라도 아닌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승만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은 학살자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작업들이 기적적으로 어쨌든 저에게서 왔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건국전쟁 1편 때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1954년도 이승만 대통령의 맨하탄 퍼레이드 장면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미디어나 TV에서? 보신 적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자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교회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참 신기해요. 왜 이게 제가 유튜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자주 들으셨을 텐데 진짜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열심히 기록을 찾고 막 뒤지고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기록이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강태무 표무원 월북한 사건, 북한에서 퍼레이드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북한에도 없어요. 지금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그 기록 필름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기록들이 저한테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이것이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이게 저의 미션이지 않나. 기록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고 거짓과 왜곡, 비난과 왜곡으로 인해서 점철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 거짓을 이 껍질을 좀 벗겨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제 사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영화를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후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영화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투철한 기독교 집안에서 좀 자랐어요. 저는 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맨날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들어갔더니 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들려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베드레 베리타티라는 라틴어 문구예요. 되게 유식한 척하죠. 하도 들어갔고, 이게 뭐냐면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유는 알겠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근데 세속적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와, 내가 어떻게 저걸 알지? 한치 앞을 불과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그 거창한 진리를 알까?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신앙심 깊은 분들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지? 내가 어떻게 그 진리의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을까? 그런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진리는 제가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한 단어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30여 년째 살면서 그래서 진리란 말, 오베드레 베리타티, 그래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큰 단어인 진리를 가슴에 안기에는 세속적인 저는 받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적어도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면요, 적어도 진리를 향한 한 걸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료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이거는 논리와 이성의 영역에서 참 오랫동안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순간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들 수백 명의 군인이 북한에 월북해갖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김덕영 감독 손에는 들어올까? 대한민국의 1948년도, 49년도 해방정국을 연구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나한테 오나? 결국 객관적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진리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그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어쩌면 정말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영화 건국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영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와 우가 없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 역사에서 무엇이었는지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귀중한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를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참 이렇게 그 설득력과 함께 좋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오늘 아주 귀한 그런 그 말씀, 객관적인 이런 그 사실, 여기 앞에 겸허하게 쓰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시기 전에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 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이냐, 관중의 수, 이런 거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그 영화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사역,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사역이 똑같아요. 우리를 뭐 사람들이 많이 따르냐 안 따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성경책을 뭐 많이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질,
그것이 돼서 사람의 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그 지경을 이렇게 넓게 펴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국전쟁 2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1년, 1년 반 이상 부부가 미국 여러 군데 오고 가면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9월 10일에 이제 개봉이 되는데 이제 이 지경을 넓혀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끝에 감독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많은 예수님 믿는 그런 그 성도들이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이 영화가 사용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